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첫 번째 파트는요, 부가가치세법 총칙이라고 해서 총 6가지의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개념,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특징, 세 번째는 납세 의무자, 네 번째 사업자 등록, 다섯 번째 과세기간, 그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 마지막 납세지.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회계 1급 때부터 세무 2급 배웠던 내용들하고 그간 뭐 달라질 것들이 없어요. 세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추가되거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내용들 중에서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라. 자, 그래서 6가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한번 검토를 하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요 다음 페이지가 정리가 되어 있을라나? 그래도 타이틀은 바꿔놨어요. 이거 원래 세무 2급 거거든요. 갖다 그냥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네요. 자, 그렇다면, 아시는 것들은 뭐 크게 저기 디테일할 건 없으니까요. 설명 들으시고 뭐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 그 부가가치 세법의 특징은요, 얘가 일단 국세라는 거예요. 국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지방세라는 것인데, 국세는 이 세금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지방세가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간접세랍니다. 간접세라는 얘기 뭐 다 배우셨겠지만은 간접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직접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 급여 명세서 밑에 보시게 되면 소득세 뭐 하고 지방소득세 아마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즉, 그 세금을 납부할 때는 여러분의 명의로 회사의 담당자가 대신 심부름하듯이 납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납부되는 것은 직접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여러분이 물건들을 살 때 부가가치세 있는 금액을 돈 지불을 하죠. 근데 그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가 해요? 사업자들이 한단 말이죠. 자기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세금은 누가 낸 건데?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낸 거잖아요. 그거를 대리해서 자기네들의 그 명의로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사람과 세금을 전달하는 사람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간접세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소비세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예요. 그러면 일반 소비세 얘기하기 전에 개별 소비세로 먼저 구분을 해드리면, 개별 소비세는 의미 자체가 사치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개별 소비세를 어디서 들으셨었느냐면, 저기 뭐죠, 승용차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그때 나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불공 처리하라는 거 할 때 아마 여기서 보셨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용어도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영업용이라는 용어보다 원래 명칭은 이런 개별 서비스의 부과 대상 소형 승용차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으면 얘는 불공 처리하세요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개별 서비스는 사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1000cc 넘는 승용차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국가에서 부가세법에서는 걔를 사치 품목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유는
왜 1000cc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 서비스의 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업을 할 때 말이에요. 1000cc 이상 우리가 보통 1000cc라면 경차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경차. 경차를 타고서 업무를 보면 뭐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경차를 타고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큰 차를 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 정도의 그 업무를 갖다 보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은 부가세를 갖다가 공급 매입세액 있잖아요. 매입세액을 갖다가 공제해 주겠대요. 또 그 차에 들어가는 것들조차도 다 관련된 거 부가세 있다면 다 공제를 해주는데 1000cc 넘어가는 거 왜? 얘는 사치품목이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별 서비스의 부가 대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들은 이런 사치품목이 아닌 일반적으로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 일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 주로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일반 소비세라는 용어로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다단계 거래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공급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그 사업자는 우리한테 이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하고 세액까지 붙여서 공급대가인 8,800원에 우리한테 팔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부가세 대급금 800원 미리 내야 되니까 매입세액으로 나중에 공제받을 금액이 생겼어요. 돈은 다 냈죠. 이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냐면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00원에 팔면서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 1,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 대가는 총 얼마가 된다? 11,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조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매출에서 부가세 예수금은 1,000원, 매입에서 매입세 800원 빼게 되면 부가가치세 200원을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하나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면 하이마트라는 데다가 팔았어요.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겠죠. 완성된 걸 사갖고 왔기 때문에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하이마트 입장에서는요. 여기 제조업체에서 판매한 게 얘네들한테는 이게 매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쪽 매입된 거. 그래서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상품을 공급가액 10,000원에 부가세 대급금 1,000원 주고서 11,000원 주고 물건을 사왔어요. 그리고 또 팔았어요. 누구한테? 대리점에다가. 팔 때는 공급가액은 15,000원, 부가세 예수금은 10%니까 1,500원. 그래서 하이마트 입장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매출세액 1,500원, 우리가 매입세액 1,000원 해갖고서는 500원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리점 입장에서도 지금 사갖고 온 하이마트로부터 사갖고 온 이 금액이 매입세액이 되겠죠. 매입을 이렇게 했어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가액은 2만원,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세 예수금 2,000원, 그래서 22,000원에 팔았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로 지금 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은 2,000원이 발생했고 매입세액은 1,500원이 발생했으므로 여기 500원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제조업체라든지 하이마트, 대리점은 공통점이 다 사업자들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 밑에서 200원, 500원, 500원 그리고 매입 원재료 제공했던 부가세 대금 800원까지 다 합치면 2,000원이 되죠. 그죠? 이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냈느냐 하면 지금 최종 소비자가 22,000원에 사면서 여기 해당되는 2,000원을 부가세 예수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자기네 돈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은
자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돈을 낸 게 단 한 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일단 단계가 여러 가지, 중간에 이제 우리 유통상이라고들 부르거든요. 중간에 단계가 계속 벌어지면서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이 증가하니까 즉 이익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계속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런 그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가세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죠.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랍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상대적인 개념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인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요 여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뜻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200원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된다는 금액을 계산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전단계 거래공제법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거래공제법은 공급가액은 만원, 여기도 공급가액은 8,000원. 그럼 공급가액을 빼면 지금 2,000원 나오죠. 2,000원에 10%가 부가세라면 그래도 200원 나오죠. 물론 어떻게 하던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같지만 우리 금액을 갖다가 계산할 때 공급가액을 위주로 한다, 세액을 위주로 한다. 계산할 때 세액을 위주로 해서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거래공제법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구분했던 문제를 전산 회계 1급 정도 레벨에서 아마 문제 풀 때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세무 2급 정도에서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초단계의 부가가치세 특징적인 용어들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급 과세의 원칙으로 한다. 생산지급 과세 원칙이 아니다. 소비될 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라는 용어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주로 우리 실무에서는 VAT라고 약자로 많이 써요. 아까 저도 썼지만 VAT 사실은 점점 찍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VAT 이렇게 해서 많이 써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라고 쓰는 이 세법의 세법의 용어는 부가가치세요. 일본하고 우리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10%죠. 또 뭐도 있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0%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똑같이 부가가치세라는 용어를 쓰는데 걔네의 세율은 6%예요. 몇 퍼센트라고요? 6%.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선 뭐라고 부르냐면 이를 갖다가 세일즈 텍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일즈 텍스라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세일즈 텍스 세율은 6%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등등한 여건으로 인해서 세수를 증수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아직도 10%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선진국 됐으면 이것도 지금 조정할 만도 할 텐데 이거 쉽게 조정 가능할까? 어려울까? 어려울 것 같죠? 맨날 정부에서나 어디에서는 OECD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거는 안 하겠죠? 지네 필요한 것만 OECD야. 무슨 OECD야? 그냥 오이진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갖다가 좀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물건을 수출하는데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다른 말로 내국세예요. 국내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이지 이렇게 수출하는 물건에 우리 영세율 해가지고서 뭐 매출세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었죠. 그런데 그 물건이 미국에 가서 팔리게 되면 공급가액은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입할 때 여기 공급가액이 있어요. 공급가에 만약에 만 원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네 나라의 세금 세일즈 텍스를 몇 퍼센트를 부과하겠어요? 6%를 부과해서 만 600원에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자기네 나라 세일즈 텍스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기 시작할 때 여기에 부가세 몇 퍼센트를 부과한다? 10%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살 때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자동차의 값이 한 대당 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파는 금액이 같을까요? 서로 다를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틀려. 다 똑같아. 똑같은데 뭐 때문에 차이가 날까? 똑같은 이 현대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쌀까? 미국에서 사는 게 쌀까? 여기 가격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자동차가 얼마? 만 원이에요. 근데 10% 세금을 부가세 붙이면 얼마가 돼요? 11,000원이 되죠. 근데 미국에서 공급가액은 똑같지만 미국의 세율은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6%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기는? 1,600원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물건인데 세율 때문에 어떤 게 더 싸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사는 게 훨씬 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사람 주장하는 사람 말들이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왜 미국에서는 여기서보다 더 싸게 파느냐 또는 뭐 국내 내수 시장에서 모든 걸 다 챙겨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돈 더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게 세율 때문에 그런 거야. 내용은 똑같은 세금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한다. 그 다음에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면세제도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면세제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면세제도는 이따가 뒤에 해당 파트에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면세제도란 이것도 아니 지금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니 지금 얘기할까? 생각난 김에 면세제도는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돼요. 즉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들마다 다 있기는 한데요. 면세 말 뜻 자체가 세금을 면제해줬다는 뜻이죠. 어떤 세금이요? 소득세? 법인세? 뭐 증여세? 그런 세금 면제해줬다는 뜻이에요? 어떤 세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는 뜻이랍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소비세이고 누구나 물건을 사게 되면 보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게 되거나 사면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를 내야 돼요? 10%를 내야 되죠. 근데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그게 형평성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그 갤럭시 스마트폰 살 때 예를 들어서 그게 1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거기에 부가세는 얼마예요? 10%니까 10만 원이죠. 그리고 110만 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한 달 뭐 1년에 뭐 소득이 한 300억, 500억 되는 이 사람들도 스마트폰 살 때는 똑같이 얼마를 내요? 110만 원을 주고 살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 1년에 500억, 300억 벌어요? 근데 왜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지? 원래 세금의 정의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징수해야 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징수해야 되는 게 세금의 형평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남들이 조용하니까. 그게 형평성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를 갖다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교재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세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역진성은 역주행하는 거 있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역진성을 뭐 하기 위해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이렇게 생필품에 관련된 거,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면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면세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지 않고 뭐에 관련된 거라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생활에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부과를 안 해놓는 제도, 그게 바로 면세 제도예요. 말 뜻을 알겠죠? 그다음에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면세제도까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가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외되는 것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때 신고 납부가 아니라 납부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신고 주사업장 시험 문제에서도 주사업장 총괄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말을 설명을 해서 문제를 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할인 매장을 보시게 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 전국에 매장이 되게 많죠. 그러면 각 롯데마트, 이마트 있는 그 매장들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따로 다 전국에서 신고 납부할까? 아니면 본사에서, 아니면 주사업장에서 여기 총괄 납부하고 신고서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까? 그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게 신고라는 용어도 납부라는 용어도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신고는 뭘 신고라고 하느냐면 부가가치세 서류 작성하죠. 부가가치세 서류 작성한 걸 제출하는 게 신고예요. 그리고 그 금액에 계산된 결과 금액 있죠? 나온 그 금액을 돈 내는 거 그게 납부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주사업장은 주로 본사가 될 거예요. 본사가 될 것이지만 본사가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점 같은 것을 주사업장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꼭 본사만 주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될 수 있다. 지사 아무거나 지점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기가 주사업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거기가 주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괄 뭘 할 수 있다? 납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국에 이마트, 롯데마트 한 50개 있다고 가정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보니까 환급받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지점은 납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각 지점에서 그 부가가치세 담당해가지고서는 신고 납부하려고 그러니까 정신머리 다 없겠죠. 즉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전국에 있는 매장들 계산은 다 하되 돈은 그러면 다 돈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더하기 빼기해서 주사업장에서 돈을 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자기네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한 거 있죠. 제출은 각각 해야지 되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난번에 여러분 세무 2급까지 배우시면서 중요하게 나왔던 말들이 바로 여기 본점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점, 주사업장은 지정하면 다 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여기 주사업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각 지점마다 사업자 등록번호 같다 다르다. 여기에 있는 저기 이마트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하고 서울에 어디 지점에 가서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각각의 그 지점의 지점장들
거기 대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요, 각각의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지난번 이따가 배우시게 될 복습하시게 될 간주공급 있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옮길 때 그 간주공급에 해당돼요. 왜냐면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에 반해서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하면은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 사업장 중심으로 내준 게 아니라 한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 거예요. 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정씨한테 수정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렇게 10자리 하나를 딱 내주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수정씨의 이름으로 하나만 발급받고, 근데 수정씨가 사업을 워낙 잘해. 그래서 전국에 매장이 10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10개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같을까? 다를까? 다 수정씨 사업자 등록도 똑같은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즉 사무실이 10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이점을 아셔야지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선택한 회사는 그 지점들마다 사업장들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거기에 반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번호 딱 하나 내주고 이 사업자가 갖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 있죠. 다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회사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한 회사에서는 내부 거래로 왔다 갔다 해도 걔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세무이급의 문제에서 나왔던 항목들이 이 설명이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이 파트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이었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1번에 부가가치세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개념. 그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특징, 국세. 지금 제가 써드린 거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세무이급 교재 그대로란 뜻이에요. 변경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은 144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용어들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 복습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게 되면 납세 의무자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나와 있는데 일단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서 잠깐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배운 거라서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자,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크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부르는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제1기, 제2기 이렇게 나누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기는 예정, 확정 구분하죠. 그 다음에 예정, 확정 이 단위 기간들은 우리가 흔히 1사분기, 2사분기 부르는 것처럼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 2기는요.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다 알죠? 자, 그리고 이 그 과세 기간 동안에 신고 납부일은 언제입니까? 1기 예정은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3월 31일에 끝났으니까 신고 납부일은 4월 25일.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끝났으니까 다음 달 25일이면 7월 25일이 신고 납부일. 이렇게 해서 날짜도 다 뭐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 좀 약간 수정할 게 있긴 한데 지금 우선 사업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되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사업자와
비사업자 둘로 나누죠. 비사업자는 여러분 우리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고 그냥 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해요. 다시 사업자는 부가세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사업자 둘로 구분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면세사업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면세사업자 나왔으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는 말 많이 들으셨었죠? 그죠? 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누가요? 면세사업자들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이 면세사업자들 납부하는 금액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표지에도 안 나타나죠. 이 사람들에 대한 거래, 계산서를 받았거나 계산서를 줄 때 과세 표시라는 걸 눌러야지 거기에서 계산서 입력됐던 자료들이 나타났단 얘기죠. 자, 그다음에 그럼 과세사업자는 또 어떻게 구분되나요?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간이과세자의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얘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거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자, 간이과세자는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 연간 소득이 간이사업자는 다 공급대가로 계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공급대가로 4,800만원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리는 간이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세법이 개정돼서 8천만원 미만까지 8천만원까지 지금 증가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겼어. 원래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다? 4,800만 원 이상. 비코. 지금도 구분은 있어. 최저가 4,800만 원이고 8천만 원까지 증가시켜놨기 때문에 4,800만 원은 넘고 8천만 원은 이하인 공급대가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만 해줘야지 돼요.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생겼더란 말이죠. 그건 좀 간이사업자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또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하나요?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들은 개정세법 되기 전에 반영이 아직 안 된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안 됐었냐면 법인은 지금 각각의 예정 확정 신고 4번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법이 개정이 돼서 법인 중에서 영세법인이란 용어가 등장했어요. 무슨 법인? 영세법인. 영세법인은 1억 얼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 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대요.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세법인은 뭐 취급하면 되겠다? 개인 사업자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여기도 안 하죠? 근데 예정 신고를 안 한다 그랬지 부가가치세를 납부 안 한다는 말 안 했죠. 그러면 개인들은 예정 신고 때 부가가치세 어떻게 납부해요? 여기 이거 아니네. 예정 고지 국세청에서 지난 기수에 신고했던 금액 있죠. 금액에 반 띵 잘라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면 돼.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가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할 줄 모르면 어디다 맡겨야 돼요? 세무사 사무소 같은 데 맡겨야 되잖아. 그거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개인들의 세제 지금 혜택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무 1급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개인은 예정 신고하지 않고 예정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들도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고지만 되면 바로 내기만 하면 끝나. 근데 고지되는 거는 직전에 냈던 거에 몇 퍼센트겠어요? 반땡이잖아요. 50%. 근데 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 더럽게 안 됐는데 반땡 내면은 나 손해나. 근데 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전에 비해서 지금 그 매출세액이 3분의 1 이하일 때 장사 잘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담되니까 내가 예정 신고를 해서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반은 무슨 지금 4분의 1 토막 났어요. 부가세도 지금 난 현재 진행됐던 것만 계산해서 예정 신고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정리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예정 신고를 할 때 내가 지금 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직전 기수의 50%를 갖다가 고지를 받을 거야. 그 금액이 지금 1,000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부가세 계산해 봤더니 나 지금 부가세 납부할 거 300원밖에 안 돼. 그럼 어떤 거를 고지를 받아서 내는 게 낫겠어요? 내가 예정 신고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게 더 낫겠죠. 그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어떤 경우에 직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매출이 벌어져서 납부세액이 이렇게 줄어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업자에 대한 분류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과세 기간에 대한 얘기도 해 드렸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여기 법인 사업자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영세 법인이라고 부른다. 여기 그래도 제가 써놓기로 했네. 이 영세법인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는 하지 않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여기 고지를 해준다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간이과세자는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죠. 그죠? 그래서 6개월 지났을 때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라는 말을 써요. 예정 고지와 예정 부과는 다른 말이에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에서 설명했던 얘기냐 하면 거기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교재로 따졌을 때는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설명을 먼저 그렇게 해 놓았네요. 순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여기 순서 상관없이 쭉 총론이니까 설명을 쭉 다 해놓고 나서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특별한 건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 보시게 되면 납세지에 대한 거 있죠. 납세지는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사업장 단위별로 부가가치세 납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근데 예외인 사항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배웠던 자주 봤던 항목들이에요. 자, 얘가 왜 예외인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채굴을 하는 그 광산과 그 사무 업무를 보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저기 강원도에 있고 사무 업무를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강원도 관련된 광산이 있는 강원도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광주 아니면 서울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까?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무 업무를 보는 곳에서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얘는 사업장은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광업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예를 들면 걔는 강원도에 지금 사업장이 있고 사무 업무는 어디서 봐요? 서울에서 본다고 치면 서울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좋다고 여기서 세법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제조
제조업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에서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군데에 우리 사업장을 거쳐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서 이 사업장으로 이전해서 1차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여기서 최종 제품이 완성됐다면 여기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여기다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디다 하라는 걸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업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설을 하는데 A, B, C, D 건물을 갖다가 짓는 곳들이 사업장이 여러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건물을 짓는 그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맞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가 그럼 되게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 할지라도 그 건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 업무를 보는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무 업무 보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건설업도 지금 보편적으로 그 사업장이 여러 군데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은 왜 사업장이 여러 군데지? 건설업은 건물 짓는 장소가 여러 군데라서 이해가 돼. 운수업은 사업장이 여러 개예요? 이것도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뭔지를 갖다가 모르고 그냥 운수업 그러고 얘는 저기 뭐죠? 등기부상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지금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수업은요. 보통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가시죠. 거기서 버스가 어디 한 대만 갖고 사업을 해요. 여러 대 갖고 사업을 해요. 여러 대 갖고 사업하죠. 그거 할 때 공짜로 태워줘요? 아니죠. 버스 탈 때마다 뭐 내야 돼요? 걔 하나가 사업장이에요. 몰랐죠? 버스 자체 하나가 돈을 받잖아요. 그게 사업장이에요. 근데 그게 전국에 12대가 각각 나간다면 사업장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는 장소가 너무 많은데 각각 그 사업장이 움직이고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다가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나 다 해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라는 거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죠? 그 버스 되게 비싸요. 자, 종천 쓰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사업장이 이렇게 이동 형태나 여러 곳이 있을 때에는 거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세지를 좀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거기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그런 뜻이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곳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알려 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얘하고 똑같죠. 무인 자동 판매기인 경우는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인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도 거기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 그 사업장이 있는 곳 관할 세무서. 다단계 판매업은 보통 여러분 다단계 판매업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 사업장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방문 판매를 해서 다른 데 가서 물건 팔고 그거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네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거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얘가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부가세법상의 납세지 예외 항목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이렇게 정해서 설명해 놓지 않으면 부가세법 어느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될지 몰라서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정해 놓은 거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직매장은 여기 뭐
객사 같은데 거기 뭐죠? 매장들 직영점들 많이 있죠. 그런 거 직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치장은요 물건을 갖다가 물류센터 같은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실어오고 그래요. 장사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그걸 하치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장사가 사업 영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종합경기장 같은데 보면은 무슨 때가 되면 거기서 많은 사업자들이 와서 거기서 물건 팔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걸 임시사업장이라는데 보통 임시사업장은 10일 이내에 문을 열고 문 닫는 곳인데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그 물건을 파는 회사의 본사 있죠. 거기서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기서 물건을 팔았다 할지라도 판매한 장소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드렸던 거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인데 원래 원칙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해야지 되는데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에다가 직접 하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는 얘기고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장마다 다 다르다.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자들은 여기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주고 그 사업장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장들은 다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본사에 해요. 주사업장이 아니라 어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일 경우에는 본점 또는 본사라고 부르죠.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다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이니까 그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런 물건이 옮겨지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간주 공급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타 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으니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팔던 거 여기 옆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세무 2급 정도에서는 이것도 많이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한 사업자는 이렇게 타 사업장 반출이 되더라도 얘를 간주 공급으로 본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여기 과세 거래가 아팠어.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쭉 순서대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게 세무 2급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봤었기 때문에 여기 세무 1급에서 좀 순서대로 나와 있던 내용하고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부가가치세 특징,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사업자 등록하고 납세 의무자는 아까 사업자 구분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납세지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게 이거 납세 의무자 여기 하나가 남아있는데 여기 교재 잠깐 보면서 말로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아까 사업자와 구분했던 이 사람들은 사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예요.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이고 아까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여기다 한번 다시 써드리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로 구분을 하고요. 또 이 과세 사업자는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얘는 일반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간이 사업자로 이렇게 구분해요. 또 일반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해요?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바로 이네들이 다 뭐예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드리는 게 더 보기 편하지 않아? 아마 그런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졌던 거였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업자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145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요것도 구분하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지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업자란 거기 1번에 첫 번째 보시면 영리 목적 유무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영리 목적 이거 상관없대요. 즉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영리 목적.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중에 지역자치단체라든지 국가도 여기 사업자에 속하죠. 부가가치세 해당되는 게 있다면 납부해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 읽어보면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자이면 납세 의무자가 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자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업성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성이라는 건 뭔가 보니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이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 얘를 갖다가 한번 단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우리 당근마켓이 있죠. 당근마켓에다가 물건 팔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는 거 다 한번 내다 팔아봐. 근데 팔 때 부가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왜 안 붙지? 사업자가 아니니까. 왜 사업자가 아니지? 우선 영리 목적을 불문한다고 했으니 일단 사업자 요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 요건 들어가죠.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뭐가 안 들어가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파느냐는 거예요. 1년 365일 그래요? 있는 거 다 떨어질 텐데. 난 많이 팔아보긴 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팔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거기다가 5만 원이라고 올려놨어도 그게 거래될 때 그거에 부가가치세 5만 원, 5천 원을 다시 부과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사업자란 이런 걸 갖다 지금 계속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려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의미 자체는 근로자처럼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라고 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4번이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은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마 요것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사업자 등록을 할 때요. 지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래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고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 개시하고 나서 20일이 지났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일 이내에 하라고 했는데 알겠어.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20일 지났어. 그럼 사업자 등록 안 내줘요? 그래도 장사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부가세 받으려면. 대신 뭘 내야 돼? 가산세 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많이 나왔던 게 20일이 지나도 사업자 등록증은 내줍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 되죠. 그 공급가액에 뭐 얼마 해서 나오는 것들 그거 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서 표시를 한번 이렇게 해놔볼까요? 뭐 근데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 이거. 혹시나 또 표정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난 무지무지 당황스럽겠죠. 20일 지나도 사업자 등록증 예 해줘요. 가산세 내야 되듯이. 그럼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줄까? 안 내줄까? 내줄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대부분의 형태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벌써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장사하려고 그러면 그 설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사업 개시는 안 했어. 사업 개시라는 것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주변에 매장들 보면은 걔네들 먼저 여기 뭐죠? 가게 얻어야 되죠. 그죠? 얻어야 돼. 임차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뭐 해야 돼? 인테리어 해야 되죠. 설비 갖춰야 되죠. 식당 테이블 뭐 다 갖다 놔야 되죠. TV 사야 되죠. 온풍기 갖다 놔야 되죠. 냉방기 같은 거.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것들이잖아. 그걸 내가 사고서 난 사업자인데 뭘로 받아야 돼? 증빙서류들이 있는 거,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세금 계산서가 됐든지 신용카드가 됐든지 현금 영수증이든지 그걸 받으면 거기에 매입할 때 부가세 다 공제받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지금 장사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것들인데 해야 될 것들인데 사업 개시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그 전에 벌어졌던 이 많은 것들 부가세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사업을 한다 계산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매장 얻을 때부터 뭐부터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놔야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줘야지 나한테 세금 계산서 줄 거 아니야. 그럼 거의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사업 개시일 한참 전에 벌써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실제 그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 개시일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매입하는 것들 다 그 매입세율 공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여기서 개인 사업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멸 씨 안 해보셨어요? 자 봐요. 나중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 개시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뭐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먼저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사업 개시를 안 했으니 매출세액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매출세액 발생할 일이 없지. 그럼 여기 앞에서 지금 내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매장 얻고 설비 갖추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고 그다음에 직기 비품 다 사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를 썼느냐면 2억 원을 썼어요. 그럼 2억 원을 썼는데 면세품 뭐 뺀다고 치고 그냥 여기에서 부가세를 내가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가 되겠어요? 2천만 원이 부가세였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매장을 지금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총 쓴 돈이 얼마? 2억 2천이에요. 그죠? 지금 이거 매입세액이 얼마 발생했다는 뜻? 매입세액은 지금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 시작하면서 매입세액으로만 이만큼 냈죠.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어차피 부가세 신고하면
환급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사업 개시하기 전에 바로 이거 부가세 신고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조기 환급 해달라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바로 조기 환급 신청해서 요거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니까 신규 사업을 시작해도 마찬가지고 신규 사업을 이거 사업 기존 사업을 확장할 때도 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매입세액을 빨리 저기 공제를 해서 환급해 준단 말이죠. 이게 조기 환급 제도예요.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언제 환급 받아요? 신청하고 15일 이내에 환급 받죠.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근데 또 조기 환급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다 까먹었죠. 우선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거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조기 환급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5일 날 지금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월 15일까지 요거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벌써 15일 동안에 내가 매입세 발생한 게 2천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조기 환급은 언제까지 요 기간에 발생한 걸 신청하느냐? 그달 말 다음 2월 며칠까지 25일까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이내라 그랬잖아요. 15일 이내면 요거 신청하고 다음 날 있죠. 26일부터 하나 둘 셋 쉬어갖고 15일 이내 환급돼요. 오케이?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1월 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선 세팅이 끝난 게 2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기 환급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돼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럼 3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청하면 3월 26일부터 또 15일 세 가지고 그 안에 환급이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업이 끝난 게 준비가 단계가 끝난 게 3월 10일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를 만약에 신청한다면 언제 신청해야지 돼요? 조기환급 신청한다면 4월 25일 날 해야 되죠. 근데 이 숫자 날짜 어서 많이 본 날짜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안 돼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그 과세 기간 있죠. 과세 기간의 첫 번째 달 또는 두 번째 달 또는 요거 두 개 합친 달 3월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 내용을 교재에서 읽어보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었었는지 아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따진 거예요. 과세 기간의 첫 번째 달 또는 두 번째 달. 그러면 2기, 1기 확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4월부터 6월까지죠. 조기환급 언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달 또는 두 번째 달 또는 두 개 합친 거. 즉 4월, 5월, 4월달이나 5월달 아니면 두 개 다 진행돼서 5월달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월달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6월달에 하게 되면 다음 달 25일이면 또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잖아. 저기 세무서 바빠 죽겠는데 그때 무슨 조기환급 신청을 하고 그래. 일반 신청해도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대충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해놓으세요. 저는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숫자나 금액이나 날짜 명확하게 그걸로 구분하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교재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세법에는. 그죠? 뭐 이월에 뭐 번월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사업 개시일에 대한 거는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그다음에 등록 거부, 직권 등록, 별반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요거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분명히 이것도 어디 써놨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못 찾는 건지.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라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공부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증 다 보셨었죠? 사업자 등록증에 뭐뭐 나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뭐 법인명 아니면 상호명,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에 공급받은 그거 있었고 주소 나와 있었고 업태 종목 나 그랬죠.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점 하나라도 바뀌면 얘는 정정사유예요. 집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하나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재발급 받으면은 처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했을 때가 2019년 뭐 02월 5일. 근데 사업자 등록증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면의 내용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바뀌면 그 날짜가 2022년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이었다 그러면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그 수정된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다시 출력하잖아요. 그럼 날짜가 며칠로 찍히겠어요? 이 날짜로 찍히겠죠. 그죠? 이렇게 발급해 그러니까 변경, 정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거죠, 가장.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정사위에서 나머지 거의 2번에 뭐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선을 빚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대표자가 변경돼요.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그러면 회사의 대표자가 언제 변경돼요? 그게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법인 사업자인 경우가 다르단 말이죠. 법인 사업자. 자, 개인 중에서는 어떤 것도 여기 해당이 되느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언제 변경되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체를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바꾸면 내 거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뀌니까 애시당초 다 바뀌겠죠. 그 사람 걸로.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였다면 우선 증여라는 뜻은 뭐예요? 상속부터 할게요. 상속이라는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 사업체를 하고 계셨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자녀가 이어받아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름이 뭐 김, 무, 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김모 씨라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사업자 등록증을 왜 바꾸라고 할까? 상속인 경우에 사업자는 다 똑같은데 얘가 지금 개인 사업자이고 김아무개 씨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대표자 지난번에 있던 사람하고 바뀐 사람하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자 명만 바꿔서 정정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자 이름만 그냥 바꿔서 출력해서 다시 나오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이 아니라 이번에 증여인 경우에는 이 부모님 증여를 한 상대방이 지금 살아있죠. 이 법적인 책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증여인 경우에는 살아계시고 아들이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이 계속 여기 대표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증여일 경우에는 정정사유가 아니라 폐업사유예요. 증여일 경우에는. 누구? 김학우계 씨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폐업 신고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인 경우에는 정정사유가 아니다. 무슨 사유다? 폐업사유다. 오케이? 근데 상속인 경우는 어떻다? 상속인 경우에는 정정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대표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기가 김씨, 김모 씨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김모 씨는 개인이죠. 근데 이거는 법인이죠. 법인이 바뀐 거예요? 개인이 바뀐 거예요? 개인이 바뀐 거죠? 법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법인은 분명 법적인 인격체라 그랬어요. 얘가 안 바뀌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폐업신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만 대표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출력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 법인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요거 바꿔달라고 사업자 등록증 카피본 4번을 보내서 세금계산서 발행 많이들 한단 말이죠. 참고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휴업과 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말소. 여기는 전 세무 1급에서 요 휴업과 폐업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말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에 대한 설명, 그림하고 그다음에 또 예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거기 세무 2급에서 충분히 다 보셨던 내용들인지라 다시 한번 보셔도 그막 어려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납세지에 대한 설명, 사업장별 과세 원칙,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업종별 사업장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설명 나와 있죠.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 디귿 지금 한번 잠깐 보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디귿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디귿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세무 1급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효력을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두 번째, 각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 납부가 없고 각각의 사업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 본점에서 다 하니까요. 사업자 등록증은 같다 다르다 다 똑같다 그랬죠. 본점에서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수령하거나 세금계산 발급할 필요도 없어요. 얘도 어디서 하니까? 본점에서 다 하니까. 직매장 반출, 재화 등 내부 거래에 의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급에 해당하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사실 이거 세무 2급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형태인데 세무 1급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주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까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파트가 1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과세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과세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